사르레이는 영하 23도의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제 이름은 김성혁. 13년 전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저는 제 동료와 함께 절대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를 목격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명의 괴인. 그들은 저와 5m 거리에서 단 한 번의 뼈마디 비명도 없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고개를 360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몸은 강 쪽을 향해 서 있는데 얼굴만 완전히 뒤로 돌아와 선글라스 너머의 그 깊은 어둠으로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기괴한 쌍둥이를 목격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년 만에 드러난 11명의 목격자. 그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그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남한에 온 지 13년 만에 처음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북에 남은 가족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져가려 했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목격되는 그것의 정체를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 굶어 죽어 나가던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가 지워버린 그날 밤의 기록과 그날 이후 정신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제 동료 철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98년 12월 15일)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 가장 심했던 해였죠. 저는 23,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였는데도 굶주림에 몸무게가 50kg까지 빠졌었습니다. 군인이 굶어 죽는 나라, 그게 바로 북조선이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온성군 7호 경비초소에 배치받았었습니다. 중국 국경에서 겨우 2km 떨어진 곳이었죠. 우리 초소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15km. 사방이 얼어붙은 벌판과 강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만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누가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저도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미친놈 취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23도였습니다. 초소 안에 난방이라곤 작은 석유난로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죠. 초소는 정말 좁았습니다. 4평도 안 되는 공간에 낡은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구석에 쌓아둔 낡은 군장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탁자 위엔 사흘 전에 받은 옥수수 몇 알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남은 식량의 전부였죠. 철수동무가 그때 저한테 말했습니다. 성혁아, 벌써 8시네? 우리 교대 시간이다. 에이씨, 오늘도 밤샘이구만. 박철수. 저보다 2살 위였는데 같은 함흥 출신이라 친하게 지냈습니다. 입대 전엔 탄광에서 일했다고 했죠. 말수적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철수동무랑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남은 옥수수를 집어들었습니다. 볼처럼 딱딱하게 얼어있더군요. 그걸 반으로 쪼개서 철수동무한테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간식 나눠 먹자. 철수동무가 쓴웃음을 지으며 받아들었죠. 이걸로 아침까지 버텨야 하나. 계급이라도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아야지 뭐.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거 아니가. 조국. 우리의 군기는 조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소총을 챙기고 방한복을 껴입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죠.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철수동무가 초소 문을 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달도 안 뜨네. 칠흑 같아서 선 하나 안 보이겠어. 정말 그랬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건 어둠과 매서운 바람뿐이었습니다. 우리 7호 초소는
총 4명이 배치됐었는데 2명씩 12시간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낮조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 밤조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하려는 주민이나 탈영병을 감시하는 것, 그리고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밀수꾼을 적발하는 것. 간단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탈북자 체포한 건 딱 2번뿐이었죠. 대부분은 그냥 얼어붙은 밤을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철수동무한테 말했습니다. 저기 막루 쪽 먼저 확인하자. 강변은 나중에. 우리는 초소에서 50m쯤 떨어진 막루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눈 밟히는 소리만 보드득 보드득 들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지나가겠지 라고.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밤 10시 반쯤 되실 겁니다. 우리는 막루 위에서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죠. 철수동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성혁아, 나 담배 좀 피워도 되겠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대장한테 걸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참아. 철수동무가 한숨을 쉬었죠. 아, 알았어. 근데 진짜 오늘 조용하네. 쥐새끼 하나 안 보여.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르르르르르. 멀리서, 아주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르르르르르. 엔진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차 소리였죠. 저는 철수동무한테 물었습니다. 철수동무, 들려? 철수동무도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부르르르르르르.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틀림없는 엔진 소리였죠. 저는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엔진 소리다. 차 소리야. 철수동무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 이 한밤중에? 이 근처엔 마을도 없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 15km나 떨어져 있었죠. 게다가 고난의 행군식이라 기름도 귀했습니다. 누가 한밤중에 이런 오지를 차를 몰고 온단 말입니까? 저는 망원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 같은데? 귀를 기울여 보니 강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철수동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저 소리 좀 이상하지 않나? 계속 같은 자리에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도 그렇게 들려. 마치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무시하고 초소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거짓 보고라도 하고 말았어야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철수동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성혁아, 이거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가? 저는 망설였습니다. 북에서는 모든 게 양날의 칼이었거든요. 보고했다가 거짓이면 처벌받습니다. 거짓 보고죄로 말입니다. 하지만 보고 안 했다가 진짜 사고가 나면 그땐 총살입니다. 저는 철수동무한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보고했다가 거짓 보고로 걸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하지만 철수동무 말도 맞았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진짜 밀수꾼이나 탈북자인데 우리가 놓치면 그것도 우리 죽는 거야. 저는 결국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소대장한테 연락하자. 상황 보고하고 지시받으면 우리 책임은 아니니까. 저는 무전기를 켜고 소대장을 불렀습니다. 여기 7호 초소. 소대장 동무, 들리십니까? 소대장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여기 소대본부다. 무슨 일이냐?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보고합니다. 현재 두만강 방향에서 차량으로 추정되는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밀수 차량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차량? 확실한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리는 명확히 들리나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육안 확인은 안 됩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로초소 잘 들어. 지금 당장 현장 확인하고 정확히 보고해라. 만약 거짓 보고면 너희 둘 다 알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전기를 끄고 나니 철수동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접 가봐야 한다는 소리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 소총 챙겨. 우리 둘이 나가자.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니 어쩌면 제 인생을 끝내버릴 뻔했다는 것을. 우리는 소총을 어깨에 메고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철수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성혁아,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가슴이 막 두근거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죠.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가야 해. 명령이잖아. 초소 문을 열자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붐, 붐.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앞을 비춰죠. 그 좁은 빛 속에서 우리는 강변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불안감은 예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캬도 아니었고 밀수꾼도 아니었고 탈북자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소에서 강변까지는 약 500m 정도 됐습니다. 평소라면 5분이면 갈 거리였죠. 하지만 그날 밤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앞을 비췄지만 그 빛이 닿는 곳은 고작 3m 정도였습니다. 그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철수동무가 제 옆에서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성혁아, 저 소리 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지 않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차가 달리면 소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는 계속 같은 크기, 같은 리듬으로 반복됐습니다. 마치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처럼. 저는 철수동무한테 말했습니다. 조심해. 뭔가 이상해. 총 장전해둬. 철수동무가 소총을 장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때 제 머릿속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냥 소대장한테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하자.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명명불복종은 총살감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소에서 강변으로 가려면 작은 언덕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높이가 한 10m쯤 됐을까요?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그 언덕을 올랐습니다. 언덕 정상에 올라섰을 때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붐, 붐. 언덕 아래 강변 쪽 벌판에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검은색 지프였습니다. 소련제 차인 것 같았죠. 1950년대쯤 만들어진 낡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고 있었죠.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차는 계속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마치 미친 듯이. 철수동무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왜 저렇게 도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나? 핸들이 잠겼나? 아니면 운전자가 심장마비라도 일으켜서.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그땐 그렇게라도 설명하려 했습니다. 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저는 철수동무한테 말했습니다. 내려가 보자. 사고가 난 것 같아. 우리는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차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느낌.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차에서 약 30m쯤 떨어진 지점에 왔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엔진 소리가 딱 끊겼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동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차를 바라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차체를 비췄죠. 검은색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지프. 앞 유리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명.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2개의 실루엣. 저는 철수동무를 돌아봤습니다. 철수동무도 보더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요? 차에서 내리시오. 여긴 군사 경계구역이오. 제 목소리가 텅 빈 벌판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신분증과 통행증을 제시하시오. 안 그러면 발포하겠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총을 들어 차에 겨눴습니다.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었죠. 바로 그때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양쪽 문이 동시에. 문이 열리자 2 사람이 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1명, 조수석에서 1명.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쌍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쌍둥이라 하더라도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조금 다르다거나 목소리가 다르다거나. 하지만 이 2 사람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키는 170cm쯤 됐습니다. 마른 체격에 어깨 길이 머리. 군인치고는 머리가 길었죠. 둘 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말입니다. 인민군 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진흙 얼룩이 똑같았습니다. 왼쪽 어깨에 묻은 진흙 자국, 오른쪽 팔꿈치 부근에 찢어진 부분, 허리춤의 벨트 버클,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하 2, 3도의 추위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제 척추를 타고 올라왔죠.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서 소속과 이름을 대라. 2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각도로, 마치 인형처럼.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방 쪽으로, 옆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걸음걸이가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동시에 같은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폭도 똑같고, 속도도 똑같고, 팔을 흔드는 각도까지 똑같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2명으로 복사된 것 같았습니다. 철수동무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성혁아, 저거 뭐야? 저게 사람이 맞나?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수동무가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파병병이다. 쏴야 해.
저는 황급히 철수동무의 총을 눌렀습니다. 잠깐,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화련병이 아니라고.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20m, 15m, 10m.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이번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죠. 멈춰! 멈추지 않으면 쏜다!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m 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총을 겨눴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몸은 그대로 앞을 향한 채였습니다. 하지만 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45도, 90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지켜봤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20도, 150도. 목이 뒤로 돌아가는데도 계속 돌아갔습니다. 1080도. 두 얼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몸은 앞을 향한 채 얼굴만 완전히 뒤를 향해서 선글라스 너머로 뭔가 보였습니다.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갔습니다. 210도, 240도, 270도. 한 바퀴 완전히 돌아서 360도.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철수동무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거였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넘어지면서요. 총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손전등도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정확히 3초.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강 쪽으로. 똑같은 걸음으로. 똑같은 속도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물 위를 걷듯이.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도, 사람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벌판과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철수동무와 공포에 떠는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50분. 하지만 다음 순간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손은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요.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통증이 왔죠.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벌판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벌판. 차는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바퀴 자국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꿈이 아니었죠. 제 옆에 쓰러져 있는 철수동무가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13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확인했을 때가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6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철수동무를 흔들었습니다. 철수동무! 철수동무! 일어나! 철수동무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죠.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저는 물었습니다. 철수동무,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철수동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철수동물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계속 비틀거렸죠. 우리는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거짓말처럼 초소 문을 열었을 때 초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이 새끼들이 어디 갔었어?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대장 동무. 소대장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새벽 2시부터 무전이 두절됐어. 너희 죽은 줄 알았다. 대체 뭘 한 거야?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거짓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2명의 똑같은 괴인을 봤습니다. 목이 360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미친놈 취급당하고 정신병원에 보내지겠죠. 아니면 그보다 더한 처벌을. 거짓말을 하면 근무 태만으로 최소 구타, 최악은 총살. 저는 선택했습니다. 보고합니다. 밀수꾼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추격했으나 놓쳤습니다. 초대장이 비웃었습니다. 밀수꾼? 놓쳤어? 6시간 동안이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대장의 주먹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안이 찢어지고 피가 났죠. 한 대 더, 2대 더. 저는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소대장이 철수동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같은 소리 할 거지? 밀수꾼 놓쳤다고? 철수동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대장이 다가가서 철수동무 얼굴을 때렸습니다. 대답 안 해. 귀머거리 됐어. 철수동무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만 멍하니 떠 있을 뿐이었죠. 소대장이 이상함을 느꼈는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 새끼. 정신 나갔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철수동무는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동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해도 그냥 바라볼 뿐이었고 명령을 내려도 반응이 없었죠. 결국 일주일 후 철수동무는 후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요. 그게 제가 철수동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3일간 영창에 갇혔습니다. 근무 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요. 영창은 추웠습니다. 난방도 없고 담요 한 장뿐이었죠.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씩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행이다. 총살은 면했구나. 3일째 되던 날 보이부 사람이 왔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은 40대 남자였죠. 표정이 없는 얼굴. 그가 저를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를 의자에 앉히고 그는 앞에 섰습니다. 김성혁 동무,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보시오. 저는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밀수꾼을 추격했으나 놓쳤습니다. 보이부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박철수 동무는 지금 말을 못하는 상태요. 쇼크 상태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되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이부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동무, 나도 다 알아요. 뭔가 봤지? 설명할 수 없는 걸. 저는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처음이 아니오. 지난 5년간 비슷한 보고가 7건 있었어. 모두 두만강 인근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괴인, 빛, 사라지는 물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거요. 오히려 김동무만 손해요. 그러니 그냥 밀수꾼 놓쳤다고 하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묻혔습니다. 1999년 3월. 제가 영창에서 나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성영, 박철수 동무가 사망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요? 소대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하더군. 5층에서. 자살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 동무는 그날 밤 이후로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을.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정신은, 혼은 그날 밤 두만강변에 남겨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육체도 따라간 것이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철수 동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왜 철수 동무만 저렇게 됐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북을 떠나야 한다고, 이 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철수 동무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복을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2005년 겨울, 저는 그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 제가 그것들을 봤던 바로 그 강을 건널 때 저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그 검은 차가, 그 쌍둥이들이. 다행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서 남한에 왔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노량진에서 작은 북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양냉면, 두부밥, 인조 고기밥, 고향 음식을 팔며 살아가고 있죠. 손님들은 대부분 탈북민이거나 북한 음식이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가끔은 남한 사람들도 와서 신기해하며 먹고 가죠. 평범한 삶입니다. 조용하고 안전하고. 13년 전 죽을 각오로 강을 건넜을 때 꿈꾸던 바로 그 삶이죠.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그날 밤의 그것들이, 목이 돌아가는 쌍둥이들이.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생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우연히 탈북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주로 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게시글을 봤습니다. 제목이 1990년대 함경북도에서 이상한 것을 본 사람 있나요? 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 글을 클릭했습니다. 글쓴이는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1991년 겨울 회령 근처에서 경비 근무를 섰습니다. 그날 밤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을 봤습니다. 머리가 360도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혼자 간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1998년 온성에서.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답글이 달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요? 우리는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디테일까지. 그리고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검은 차, 쌍둥이, 360도 회전하는 목, 사라지는 시간.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만나고 인터넷을 뒤지고 증언을 모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총 11건의 유사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1995년 무산, 경비병 2명, 똑같은 쌍둥이 목격. 1997년 회령, 위에서 말한 그 사람. 1998년 온성, 저. 1999년 은덕, 트럭 운전사. 밤에 똑같은 두 남자가 차를 세웠다고. 2000년 경원, 주민.
강가에서 목이 돌아가는 사람을 봤다고. 모두 함경북도 두만강 인근입니다. 모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모두 비슷한 특징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50대 남성이었죠. 그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엽동무, 나도 20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아무한테도 말 못했쇼. 하지만 분명히 봤쇼.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었쇼. 그의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공포를 봤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 공포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그것들은 뭐였을까? 처음엔 북한 정부의 비밀 실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인간 복제 같은 거요. 소련이나 중국에서 들여온 기술로. 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북한이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 진작에 써먹었겠죠. 게다가 목이 360도 돌아가는 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집단 환각이라고. 굶주림과 추위,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11명이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환각을 봤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두만강에 떠도는 원혼들이라고. 탈북하다 죽은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의.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무서운 건 그것들이 아직도 거기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드만강변 어딘가에서 검은 차를 몰고 빙빙 돌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비병을, 또 다른 탈북자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끔 뒤를 돌아봅니다. 혹시 따라오는 게 있나 하고. 어리석은 짓이죠. 여긴 서울이고 북한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돌아보게 됩니다. 철수동무가 생각납니다. 말을 잃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친구가.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요? 왜 철수동무는 미쳐버렸고 저는 멀쩡할까요?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분명 실제했다는 것. 11명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것을 봤다는 것. 그것들이 뭐였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 모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보고서도 증언도 모든 걸 지워버렸죠. 왜일까요? 그들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알지만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꿈을 꿉니다. 검은 차가 원을 그리며 도는 꿈을, 목이 돌아가는 쌍둥이의 꿈을. 그리고 깨어나면 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진실이 뭐였든 그날 밤 두만강변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 공포가, 그 의문이, 그것들이 대체 뭐였는지.